지난 2시간에 걸쳐서 수직항력과 장력을 공부했죠. 오늘은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마찰력은 언제 작용하는 것이냐면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이 마찰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면과 면이 접촉해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처럼 바닥에 놓인 물체를 내가 밉니다. 그러면 물체의 면과 바닥의 면이 접촉해서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마찰력이 작용하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유체 내부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마찰력입니다. 낙하산은 바로 그런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뭐 꿀 같은 데다가 여기 이제 무슨 덩어리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죠. 이렇게 유체 내부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또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유체 내부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간단하게 기술할 수가 있는데, 접촉한 두 면 사이의 마찰력은 이제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세세하게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두 면 사이의 마찰력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정지 마찰력입니다. 지금 두 면이 접촉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그랬죠. 이때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정지하기 때문에 마찰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접촉한 두 면이 상대면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면과 면이 접촉해 있는데 이렇게 비비면 상대적으로 면과 면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비벼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작용하는 것이 정지 마찰력이고, 이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더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마찰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이라는 조건으로 이 정지 마찰력을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마찰력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지 마찰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점점 힘을 더 작용하면 정지 마찰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면과 면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 직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한 두 면이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직전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이고, 이건 무엇으로 구하냐면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례 상수를 가지고 수직항력이 얼마인지를 알면 그 비례 상수를 이용을 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작용하냐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마찰력은 접촉한 두 면이 상대면에 대해서 움직이는 경우의 마찰력인데, 이 경우도 최대 정지 마찰력과 마찬가지로 수직항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알면, 상수와 수직항력을 알면 운동 마찰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미는데, 만약에 물체를 미는데 물체가 움직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물체의 밑면과 바닥 사이가 이렇게 미끄러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지 마찰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때는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으로 구하냐면 운동 법칙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한번 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구해야 되겠죠.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지금 이 경우라면, 자, 이 면이 수평면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고, 위쪽으로 면이 위쪽으로 받치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미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런 힘만 작용한다면 이 물체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점점 더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요 가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준계 정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계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내가 미는 쪽을 플러스 X방향, 위쪽을 플러스 Y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마찰력은 X방향만 향하고 있죠. 그래서 X방향 성분의 힘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X방향 성분의 힘은 어떻습니까? 내가 미는 힘
빼기 마찰력이죠.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X방향의 가속도하고 같죠. 근데 원래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계속 정지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속도가 0이죠. 그래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속도가 0이므로 여기서부터 요거 0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이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미는 힘하고 같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이 경우에 내가 밀어주는 힘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내가 밀지 않고 다른 상황이라면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그 정지 마찰력을 생기게 하는 외부 다른 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밀어주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지 마찰력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밀어줘야지 비로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조건으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정지 마찰력은 내가 밀어주는 힘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점점 더 세게 밀어주면 정지마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커지겠죠. 근데 무한히 커질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고 어느 정도 커지면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직전의 마찰력을 뭐라고 그런다고 했습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은 F에다가 아래점 S를 이렇게 붙이겠어요. 그래서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 가장 큰 마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수직항력에 비례합니다. 이 수직항력은 또 어땠습니까? 운동법칙으로 구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 경우에 위아래로 정지해 있으면 수직항력은 중력과 같은데, 우리가 전에 수직항력 구하면서 어땠습니까? 항상 중력과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마찰력을 결정하는 것은 중력이 아니라 수직항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수직항력이 2배가 된다면 마찰력도 2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라고 쓰면 그 비례 상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마찰계수다, 이렇게 부르고, 뮤를 마찰계수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문자로 뮤를 쓰는데 거기에 S라는 첨자를 붙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마찰계수 앞에 최대 정지 마찰계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정지 마찰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지 마찰계수는 무엇을 결정할 때 쓰느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결정할 때 씁니다. 그냥 정지 마찰력은 어땠습니까? 이런 식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밀어주는 힘이 정지 마찰력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정지 마찰계수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으면 이거 마찰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닥의 넓이가 얼마다 이런 거 없죠. 오로지 무엇에만 결정이 됩니까? 수직항력에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없고, 정지 마찰계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두 면 사이의 성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면이 서로 꺼끌꺼끌하면 정지 마찰계수가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운동 마찰력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밀고 가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가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 운동 마찰력은 밑에다가 K자를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래서 접촉한 두 면이 서로 상대면에 대해서 움직이면, 그래서 이건 운동 마찰력을 할 때는 이 물체가 움직인다는데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위에 그 물체 사이의 면이 지금 미끄러진다는데, 그렇게 움직인다는데, 면과 면이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데 여기 지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마찰력도 역시 수직항력에 비례하고, 그 얘기는 수직항력이 2배가 되면 운동 마찰력도 2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걸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운동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앞에 비례상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운동 마찰계수라고 하는데, 정지 마찰계수와 마찬가지로 운동 마찰계수도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두 면의 성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지 마찰계수보다 운동 마찰계수가 조금 더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움직이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으로 우리 마찰 계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 하나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그림과 같이 여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내가 위로 이렇게 조금 들어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10kg의 물체가 있는데 줄을 연결해서 수평 방향 위로 30도의 각도로 이제 일정한 힘 20N을 작용하면서 일정한 빠르기로 끌고 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물체가 이 상자에 뭐가 잔뜩 들어있죠? 이게 지금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내가 지금 끌고 가는 힘이 작용하고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죠. 여기다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평 방향을 플러스 X축,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윗방향을 플러스 Y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X축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F 코사인 세타가 X축 방향 성분이죠.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K는 어떻게 되겠어요? MAX. 그런데 아까 등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AX가 0입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N이 있죠. 그 다음에 F 사인 세타가 있죠. 그 다음에 빼기 mg가 있습니다. 그런데 Y 방향도 수직 방향도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0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이 식으로 금방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운동 마찰력 구했습니다.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여기서 또 수직 항력 구했습니다. 수직 항력 어떻게 됩니까? mg 빼기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네, 여기 마찰 계수는 무엇으로 나누면 됐냐면 운동 마찰력을 수직항력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운동 마찰 계수가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요 수직항력을 운동 마찰력을 수직항력으로 나눴죠.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우리 문제에서 준 숫자들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 마찰 계수가 뭐가 나오냐면 0.2가 나오는 거죠. 계산하면 0.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운동 마찰 계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알면 정해집니까? 네, 여기에 수직 항력과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을 알면 그 마찰 계수를 정할 수가 있고 반대로 수직 항력하고 마찰 계수를 알면 마찰력이 얼마인지 이것도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접촉한 두 면 사이의 마찰력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넓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 물체,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도 잡아 끌어보고 면의 넓이가 다 다르죠. 이렇게 세워서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마찰력이 어떤지 이런 경우에 마찰력하고 이런 경우에 마찰력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때요? 좀 면이 넓으니까 마찰력이 좀 더 크고 요건 어때요? 면이 좀 작으니까 마찰력이 좀 작고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경우에 요 위에 있는 경우하고 아래에 있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가 더 운동 마찰력이 더 큰가? 를 고르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는 면의 넓이하고는 상관없이 면과 면 사이의 성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의 6개의 면이 전부 다 성질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렇게 눕혀 놓았을 때하고 이렇게 세워 놓았을 때하고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지 않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면의 넓이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 A의 경우에 운동 마찰력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근데 수직 항력은 이 경우에 어떻게 써요? 여기에 지금 중력은 mg인데 두 개가 똑같은 중력이니까 수직 항력이 중력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양쪽이 수직 항력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모두 아냐면 우리 두 개의 마찰 계수가 다르다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마찰 계수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마찰 계수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운동 마찰력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면이 넓은 면이든 좁은 면이든 상관없이 마찰 계수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이 마찰 계수가 진짜로 면의 넓이에는 관계가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실험으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두 면 사이의 마찰 계수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 마찰 계수는 면의 넓이와 상관없다고 하는 걸 한번 보여보겠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직육면체를 이렇게 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잡아다녔어요. 근데 똑같은 직육면체를
이제 두 개를 연속해서 잡아다닌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마찰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찰력은 수직항력에다 µk 곱한 게 되겠죠. 자, 근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을 것 같으면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나란히 놓아서 붙여가지고 같이 잡아다닌다면 요것도 잡아다녀야 되고 요것도 잡아다니니까 잡아다니는 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EF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마찰력이 여기도 FK가 작용하고 여기도 FK가 작용하니까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EF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마찰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항력을, 운동 마찰력을 수직항력으로 나눈 게 마찰계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마찰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수직항력이 무엇입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두 배의 수직항력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것입니다. 그것의 비례상수가 마찰계수인데, 그때 이 마찰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EFK에서 EN을 나눈 것인데, E는 없어지고 FK 나누기 FN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한 개 있을 때의 마찰계수하고 똑같아졌죠. 그래서 자, 이 사고 실험으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놈의 마찰계수나 이렇게 생긴 놈의 마찰계수나 마찰계수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사고 실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지마찰력하고 운동마찰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면과 면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으면 정지마찰력이고, 면과 면이 상대적으로 비벼져서 움직이면 운동마찰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정지마찰력과 운동마찰력을 어떻게 착각하기가 쉽냐면,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정지마찰력,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운동마찰력,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지마찰력과 운동마찰력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자, 여기에 빨리 달리던 자동차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은 바퀴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브레이크 딱 밟으면 바퀴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일단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쫙 앞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타이어에서 막 연기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 회전하지 않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력은,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지금 딱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습니까? 면이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거는 운동 마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지금 막, 운행하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경우, 이때 타이어하고 도로면 사이의 마찰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미끄러지지 않죠. 이때는 지금 자동차가 잘 가고 있더라도 미끄러지지 않으므로 이때는 정지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스키를 타는데 스키에서 정지하려고 어떻습니까? 스키를 갖다가 옆으로 쫙 이렇게 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이제 줄어들면서 어떻습니까? 눈과 스키 사이에 마찰력 작용하죠. 이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이때 지금 스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스키면과 눈이 지금 서로 이렇게 미끄러지죠. 이때는 운동 마찰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동 마찰력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공항에서 이 평면을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평면 에스컬레이터인데, 이 평면 에스컬레이터에 우리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 내 발과 그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내 발과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비록 나는 안 움직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움직이고 있죠. 나는 움직이죠. 그렇지만 내 발하고 그 벨트 사이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딱 붙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잘 구분이 안 되면, 자, 이 경우를 보면 확실히 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가 지금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도로에서 여기 무거운 물체가 있고 가벼운 물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거 이렇게 내려올 때는 대강 도르래가 돌죠. 근데 도르래가 돌지 않고 내가 돌지 않게 꽉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도르래하고 줄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도르래 안 움직이게 꼭 붙잡고 있어요. 이러면 정지 마찰력일까요? 운동 마찰력일까요? 이때 도르래하고 줄은 어떻습니까? 미끄러지고 있죠. 비벼지고 있죠. 이건 바로 운동 마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르래는 안 움직이지만 이건 운동 마찰력입니다. 근데 도르래하고 줄이 미끄러지지 않고 움직이면 어떠냐? 이건 도르래가 움직입니다. 도르래가 뺑뺑 돌죠. 그렇지만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죠. 이때 도르래 표면하고 줄 사이의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이때는 어때요? 둘 사이에 비벼지지 않기 때문에 도르래는 움직이고 있더라도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경사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을 우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사면이 이렇게 세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겠어요. 그런데도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사실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과 면이 비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작용한 힘을 전부 다 구하면 어떻습니까? 아랫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지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그 정지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마찰력이 얼마나 되나 구하려면 여기 또 기준계 만들어야 되죠. 기준계는 경사면 쪽을 X축, 경사면의 수직인 쪽을 Y축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그 경사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요 중력하고 요 수직축 사이의 각도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의 힘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X축 방향의 성분을 구하면 그건 뭐가 있습니까? 저 F가 있죠. F는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F 빼기 그 수직항력의 경우에는 X축 방향 성분이 없죠. 중력의 경우에는 X축 방향 성분이 mg sin 세타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max인데 이놈이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정지 마찰력은 mg sin 세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여기 세타가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정지 마찰력도 점점 커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타를 점점 키우겠어요. 그랬더니 미끄러지기 시작하기 직전의 각을 세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각 세타가 세타 m보다 더 커지면 그 순간에 물체가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기준계 정해가지고 X축 방향의 성분을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fs 빼기 mg sin 세타 m 했는데 이게 max고 요거 미끄러지기 직전이니까 이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0이니까 fy 그 다음에 요게 이제 y축 성분도 구할 수가 있겠죠. y축 성분은 n-mg 코사인 세타 m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안 움직이죠. 그래서 ax, ay가 전부 0이기 때문에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mg sin 세타 m.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은 어때요? mg 코사인 세타 m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럼 이거 알면 우리 무엇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수직항력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정지마찰계수였죠. 그래서 우리 정지마찰계수를 이렇게 최대 정지마찰력 아까 구해놓은 거를 수직항력으로 나누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mg는 지워지고 코사인 세타 m분의 사인 세타 m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 m이죠. 그래서 경사각을 점점 늘려가지고 이제 미끄러지기 직전 그때의 각을 이용할 것 같으면 경사면을 이용해서 두 면 사이의 마찰계수를 측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과 면이 접촉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에 대한 공부는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체 내부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빗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빗방울이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하면 여기 지금 V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력이 작용하는데 여기에 뭐도 작용하냐면 이렇게 정지 마찰, 그 유체 내부 할 때 이렇게 마찰력도 작용하는데 이 마찰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속도가 움직이는 방향이죠.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찰력이 속도에 비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속도가 2배가 되면 마찰력도 2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도가 작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가 아주 커져서 예를 들어서 음속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제곱 또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마찰력이 더 커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 주위에서 보는 속도의 경우는 속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마찰력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찰력 작용하면 속도가 점점 커지면 마찰력 커지죠. 그래서 이 마찰력이 무엇에까지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중력까지 커질 수가 있겠죠. 중력에까지 커질 것 같으면 이 물체가 받는 합력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0이니까 더 이상 속도가 안 변하겠죠. 그런 속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단 속도라고 하고, 이렇게 유체 내부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마찰력 받으면,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 받으면 그러면 종단 속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찰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빗방울의 경우에 공기 저항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질량이 35mg인, 밀리그램은 1000분의 1g이죠.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로 떨어지냐면 9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다. 빗방울의 경우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저 구름에서 떨어질 때는 점점 빨라오다가 공기의 저항력 때문에 종단 속도에 도달해서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종단 속도가 V라고 하면, 그때 작용하는 게 이제 중력이 mg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공기 저항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kv 이렇게 되고,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 기준계를 아래쪽을 플러스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빗방울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빗방울에 작용하면 중력하고 공기 저항력이 있는데, 그게 아랫방향으로 가속도 MAY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종단 속도에 도달하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F는 mg다. 그래서 종단 속도에 도달할 것 같으면 공기 저항력이 바로 뭐와 같아요? 네, 그 빗방울의 무게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는. 자, 그러면 이거 구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질량을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G를 표시할 것 그럼 거기에 뉴턴이 되겠죠? 계산했더니 얼마가 돼요? 이때 공기 저항력은 3.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뉴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에 비례하는, 유체 내부에서 물체가 움직여서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 저항력을 받으면 반드시 종단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마찰력에 대한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문제 열심히 풀겠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경사면 문제, 도르래 문제, 마찰이 있는 경우의 문제, 마찰이 없는 경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시간에 걸쳐서 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